대출 규제가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으나 추석 지나고 뭐 상승세를 좀 완만하게 둔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정부가 전면 대출 규제, 뭐 규제 지역 강화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반년 내내 주간 단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시장에 혼란이 크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흐름 좀 볼까요? 네. 8월 4주차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상승폭은 살짝 둔화되긴 했습니다. 서울이 0.26%, 지난주가 0.28%였고요. 2주 전은 0.32%니까 상승률은 살짝 둔화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나 지난주는 0.28%로 상승했고요. 거기서 또 0.26%를 상승한 겁니다. 그렇죠. 네, 묻고 그래서, 더블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만 보고 집값 떨어졌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아니죠. 되고 계속 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지역은 0.17%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1% 여전히 후진하고 있습니다. 약한 후진인데 뭐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둔화된 거는 뭐 살짝 반갑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상승이 서울 외곽 노원구와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상승폭 자체는 소폭 줄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뭐 확실하잖아요. 네네. 근데 88 대책 발표된 이후에 좀 봅시다. 소장님이 그러셨는데 네. 추석 다가오고 지금 한 달 돼가는데 네.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네.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까지 번졌던 집값 상승세가 서울은 이제 외곽이라고 하는 노도강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 거래는 어때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상계주공에서 뭐 신고가 나왔다라고 해서 또 제가 한번 체크를 했는데 네.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이제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상계주공 3단지가 이제 사례로 올라왔습니다. 3단지가 상계주공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있는데요. 뭐 가장 좋은 단지로 평가를 받는 단지인데 전용 84가 10억 4,700만 원 신고가 나왔다. 2021년에 10억 원이 네. 전고점이었으니까요. 신고가가 나온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아파트에서 전용 84가 2213세대 중에 300세대거든요. 표본이 귀한 물량이네요. 예, 네. 귀한 물량이고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8억 원에 거래가 됐다가 갑자기 신고가가 한 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표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계주공 3단지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23평짜리 1458세대나 됩니다. 이 아파트 물량을 보니까 2021년 2월에 9억 원 최고점을 찍었고요. 2022년 12월 6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7억 500만 원 정도니까 아직까지 상계주공, 상계동, 노원구 아파트가 모두 다 뭐 전고점을 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상계동이라도 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요. 지지옥션의 이주연 선임연구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8 대책 이후에 재개발 구역 내 빌라 낙찰률도 급등하고 있고 또 마침 상계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마용성 외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경매 전문가인데요. 100% 이상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 그래요? 경매 시장 또 상계동 쪽도 이제 낙찰가율이 100%라는 얘기는 감정평가보다 높게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분위기를 좀 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쪽에 그리고 상계주공은 이 재건축 대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뱃살이 출렁.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아파트 전셋값이 하늘을 찌르니 어떻게 집을 얻어줘야 할까요? 야, 이게 전세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량 자체가 굉장히 달리는데. 이게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이게 결국 자녀 걱정이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나는 이제 어떻게든
뭐 거주 문제, 집도 있고 아니, 해결이 도대체 되는데 AS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AS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 끝나지가 않습니다. AS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면 걱정이 되지 않거든요. 전세 살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또 이게 집을 사도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 기회에 집을 사야 되는 거야. 전세 가격 올려줘야 되는 거야를 지금 고민을 굉장히 하고 그렇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사자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노원구 잠깐 더 얘기를 하면 7월에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구가 노원구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에 계신 공인중개사들의 의견도 그래서 궁금해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네. 호가가 어떻고 어느 정도 체결되는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일 텐데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주택시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서울이 지금 문제니까요. 서울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KB 부동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7월에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부동산이 56.7%고요. 내릴 거야 3.3%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니까 일단은 오르겠다라고 상승을 예상하신 분이 56.7%인데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이 그래프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2021년 1월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2021년 우리 연끌하고 난리가 났던 시절보다도 56.7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100이 아니야가 아니라 56.7이면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나머지 관망은 성격이 좀 약간 보수적인 분들 또 이야기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승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여기서 취합한 데이터가 매매가격 전망 지수입니다. 수치화했는데요. 7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가 127.2로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13.3포인트 올라갔고요. 작년 9월 이후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100을 넘었고 점점점 상승 속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심리도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이상이면 집값이 상승. 앞으로도 오른다 이렇게 네네.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네. 지금 7월 기준으로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27.2.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 살만한 사람 진짜 다 샀다. 도대체 누가 집을 사는 거냐 이거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어느 연령층이 이렇게 집을 많이 샀습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살 사람 다 샀는데 이제 살 사람이 없어 그러는데 계속 나오네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755건. 7월에? 네, 7월 거래량입니다. 7월 거래량이 8,755건으로 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네. 2020년 7월 11,170건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8월이 이제 신고 기간이 30일이니까 네. 지금이 3,723건입니다. 올 초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8월은 여름 휴가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7월보다 못할 것이야, 줄어들 것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가계부채 보면 8월이 가장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8월 거래량도 제 생각에는 7월 못지않게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누가 많이 샀느냐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드디어 40대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30대들이 집을 좀 많이 샀잖아요. 네. 2030들이 40대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40대들이 돌아와서 33.2% 서울 아파트를 산 비중이 30대는 31.5%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냐면 우리 30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약간 보호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의 보호를 받고 가족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부의 보호라는 게 정책 지원 같은 그렇죠. 뭐 신혼부부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고요. 부모님 지원들도 좀 받거든요. 근데 40대 넘어가면 인생 네가 좀 살아. 모든 보호막이 다 해제되죠. 네, 보호막이 해제됩니다. 정책적인 지원 거의 1도 없습니다. 정책 지원, 가정 지원, 뭐 가족 지원, 이제 뭐 독립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으니까 상당히 좀 신중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도 내가 많이 받아야 되고 금리 여러 가지 신중한데 이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역시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육박하자
나도 사야겠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냥 혹은 대출 받아서 갈아타거나. 갈아타자라고 이제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한참 뜨거운 7월의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8월 통계는 9월 말이 돼야 이제 정확하게 나올 텐데 그렇죠. 8월까지 통계가 제법 좀 올라갈 거라는 그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네. 정부가 대폭 규제를 강화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9월이 시작이 됐는데 네. 9월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9월 분위기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또 목돈 연구소 하루 전날 어제 또 헬리오시티 한번 임장을 다녀오셨군요. 헬리오시티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세대 수가 많으니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헬리오시티가 최근에 7월 8월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23억 8천만 원이 계속 그 고점을 유지하다가 최근 7월 8월에 24억 원 거래 두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장에 갔다 왔고요. 참고로 2022년 12월 집값 떨어졌을 때 1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3억 8천에서 16억 원 떨어졌고요. 최근에 다시 24억 원까지 올랐는데 16억에 사신 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저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약간 좀 후회도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사기 쉽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을 보니까 뭐 22억대, 23억대 동이나 층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현장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이제 분위기 체크를 해보니까 전고점 찍고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계속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40대들이 뛰어들더라도 전고점이 남아있는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전고점을 찍으면 주변 아파트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시행이 돼요. 지금 네네. 전세 대출도 되느니 안 되느니 말들이 많고 네. 일단 유주택자는 뭐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저는 대출 규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집 있는 사람 뭐 유주택이라고 대출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통계 결과를 보니까 또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6,259억 원, 거의 10조 원 정도 되죠. 증가액만 10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은 8조 9,1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 우리 집 살 때,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받은 건데 은행이 2016년부터 이걸 집계했다고 합니다. 집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한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정도 그 증가세가 나오니까 뭐 전면적인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거의 뭐 전면 중단 수준까지도 가고 있는 사실상 상황입니다. 그렇죠. 은행이 사실상 셔터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뭐 셔터 네. 내렸고요. 여기서 추석 지나고 더 오르면 진짜 완전히 문 닫아 버릴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뭐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상사태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돈을 못 빌리면 자기 돈만 가지고 이 비싼 집값을 감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금수저들만 노났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건데 네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가 길어야 반년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 국책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나란 일에 대해서 좀 후하게 평가해 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평가가 좀 박하지 않아요? 네,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리는 듯한 네. 느낌이 드는데 뭐 보고서 내용을 또 읽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8월에 작성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규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5억 원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규제였는데요. 대책 내용을 보면 대책이 나오고 3분기, 4분기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1.6%로 좀 떨어졌다가 2분기부터 1.9%, 3분기 2.5%, 4분기 3.1%로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은행들이 아무리 대출 문턱을 높여도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면 오히려 대출 규제도 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대출이 더 늘어나더라. 5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막으면
이금융권으로 가버리거나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때문에 구매 욕구의 포텐셜이 터진다면 구매 능력을 제한하더라도 막기는 어렵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그러면 KDI 의견은 그렇고 소장님은 지금 뭐 현장에서 근무하신 지가 몇십 년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때랑 지금 다를 수도 있다. 혹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집값을 확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소장님 뷰가 궁금한데요. 그때하고는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사실 2019년, 2020년 우리 KDI에서 조사한 그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규제 우리 맷집이 좀 익숙해져 있는 때리려면 때려봐. 그냥 2017년부터 맞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맞아도 아프지 않아. 그냥 나는 막 멍 들어도 괜찮아. 막 이런 시절이었고요. 또 제로금리로 다시 가던 시절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가면서 제로금리 가면서 집값이 뭐 머리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규제가 계속 풀어주다가 지금 첫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가. 그렇죠. 규제의 맷집이 이제 멍 다 나았고 상처 다 이제 깨끗하게 나았는데 다시 맞으니까 다시 좀 아픔? 이 두려움 좀 느끼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격 자체가 문재인 정부는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오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거의 머리까지 온 시점이기 때문에 체감 자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는데요. 대출 받아서 집 한번 사볼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대출이 막히니까 굉장히 좀 당황합니다. 당황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전세 끼고 갭 투자로 가거나 이금융권으로 가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여전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저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으나 추석 지나고 뭐 상승세를 좀 완만하게 둔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정부가 전면 대출 규제, 뭐 규제 지역 강화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 규제가 집값을 당장 끌어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네네. 이제 횡보하게는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희망 사항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대출 규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말씀은 좀 전에 해주셨고 네.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7년도도 DTI 규제하면서 집값이 꺾였거든요. DTI 규제 이전에는 아예 그런 규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LTV 규제만 좀 그쵸. 잠깐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2002년도 월드컵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오르다가 꺾일 때가 됐는데 DTI 규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꺾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잠잘 때가 됐는데 애가 자장가 한번 불러주면 자는 거하고 저는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과연 그럴 땐가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는 시작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시작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천정부지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5년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 둔촌주공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된 이 단지가 현장에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서 대혼란이라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이게 앞서서도 우리 이제 잠깐 소개를 그렇죠. 했었는데 약 주고 병 주는 거 아닌가.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사실 작년에 1.3 대책 나오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다 규제를 풀어줬는데 지금 또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겁니다. 갭 투자 막겠다고 잔금 시점.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잔금 시점에 전세 잔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투기다라고 보고 전세 대출을 안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다 보니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시점에 전세를 맞춰서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거는 갭 투자라고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12,000세대 중에 절반 정도만 전세를 놔도 얼마입니까? 도대체 6천 세대 정도가 지금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뭐 신한은행에서는 괜찮다. 소유권이 새롭게 바뀌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또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11월이 입주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이 기조가 유지가 될지 집값 계속 올라가게 되면 더 강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또 언제라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버리게 되면 잔금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분양받으신 분들 또 조합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심각해요. 여기서 전세금으로 나머지 충당해야지 했던 분들이 네.
이 전세를 못 받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담보대출 받아서 입주를 하든 네.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면 얼른 처분을 하든 신용대출을 받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신용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용대출도 맞겠죠. 네. 신규 신용대출은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집 팔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잔금 못 친다고 집을 팔 수도 없으니까 사실 이제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저는 이거 정부가 어떻게든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숨통은 틔워줘야죠. 근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하는 게 가계부채가 늘어서인데 특정 단지만 또 혜택을 줄 수가 있나요? 근데 특정 단지 때문에 또 이게 우리 1.3 대책도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계약서 쓰고요. 은행 가서 자석까지 섰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답니다. 전세대출. 자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 대혼란이네요. 현장에서는 대혼란인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가 왜 그러는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이해는 되는데 네네. 다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좀 거칠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의견도 골고루 듣고요. 자, 끝으로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한동안 우리 잊고 있었어요. 까먹고 3기 있었죠. 신도시가 첫 분양을 시작을 합니까? 네네. 3기 신도시 드디어 나옵니다. 인천 계양이 이제 가장 빨리 나오는데요. 1,116가구가 드디어 본청약 시작을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동작구 수방사 우리 작년에 굉장히 뜨겁게 달궜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뭐 절이야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절 수방사도 아니고요. 약간 한강뷰 아니에요? 한강뷰 나오죠. 여의도 그렇죠. 한강뷰가 나옵니다. 나오죠. 63빌딩하고 뷰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요. 역시 일반 분양 나옵니다. 작년에 사전 청약했고요. 일반 분양 나오기 때문에 경쟁률 여전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사전 청약 때 추정 분양가보다는 또 살짝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니까요. 또 본청약 나오면 우리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 부채의 규모도 커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갚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커지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이 부분을 정부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우리 임은실님은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주택자까지 이 규제에 포함해버리면 헌집에서 새집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런 사실 의견도 뭐 주시고요. 맞는 의견인데요. 최근에 집 사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은 잘 안 사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면 규제하기 참 편한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가 들어가기에는 금리도 어렵죠. 높고 취득세도 너무 규제도 높고. 아직 있어서 네네. 투자하기 적합한 환경은 아니라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당장 내일 가면은 금리가 몇 %일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완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계세요. 박상철님,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해결하는 거죠 하셨는데 네네. 그래요. 뭐 다양한 의견. 어디는 대단지라서 되고 어디는 소단지라서 안 됩니까? 불평등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네.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이 이 정도로 엇갈린다는 건 그만큼 시장 상황이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자체를 아예 그냥 폐지해야 된다라고 전세 대출 말씀하시는 분들도 폐지하면 임대 시장을 완전히 월세로 돌리자. 언제 월세 돌리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매매 가격도 안정이 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답이 없는 이야기고요. 야. 우리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거 세대 갈등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